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민간 경비의 다양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업무 유형들, 심지어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범죄의 다양한 유형들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실제 민간 경비 영역 내에 지금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민간 조사 탐정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 각종 이 경비 업무 중에서도 새롭게 민간 경비 컨설팅이라든가 새로운 업무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은 각각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세부 과목들, 예를 들어서 민간 조사와 관련돼서는 민간 조사 관련되어 있는 전공 교과목, 또 컴퓨터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보보호 쪽으로 복수 전공을 한다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이번 시간에는 실제 민간 경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각종 문제점들과 다음 시간에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민간 경비의 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현재 민간경비 산업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요. 대표적으로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법률, 그렇죠, 바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의용상의 문제점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 여러분들이 각종 민간경비에 대한 현황들, 그리고 실제 민간경비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봤었을 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경비업법에서는 이 경비업의 허가 기준을 기본적으로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여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선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허가라든가 아니면 변경 신고에 있어서 외국에 비해 가지고 좀 아무래도 미흡하지 않나 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경비 업무는 사람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거,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이런 업무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각 나라에서 가면 갈수록 이 각종 민간경비 산업, 보안 산업과 관련돼서 점점 각종 이 관련돼 있는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허가 기준은 좀 너무 약하지 않는가, 너무 미흡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바로 인적자원, 즉 경비원이 실제로 아주 우수한 인적자원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민간경비라는 거는 이 민간 경비를 통해 가지고서는 보호를 받아야 돼.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사실상 위탁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수한 자원들이 해야 되지만, 실제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의 이 경비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실정인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비원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최저임금 수준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부 특수경비원이라든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이직률이 높아서 이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각종 복지라든가 아니면 각종 처우, 그만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비원의 그러니까 우수한 이 경비 자원을 확보하는 일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체들도 현재 경비업 자체는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비업체를 세우는 거라든가 또 경비업체를 세운 이 경비업체를 통해 가지고서는 관련돼 있는 이 각종 산업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최소 인력과 아주 영세한 규모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업체를 통해 가지고서는 혹시 만약에 경비에 문제가 생긴다 했었을 때는 법적 아니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또 특히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인력 경비 중심으로 전체 경비 시장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국가 중요시설을 포함을 해가지고서는 점점 기계 경비, 첨단 경비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기계 경비, 첨단 경비로 바꾸려면 그렇죠, 그렇게 많은 장비와 우수의 고도의 최첨단 이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보안 기기들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그만큼의 고가와 숙련된 이 기술 인력들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영세하게 그냥 경비원만 일종의 인력 파견 업체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경비업체는 어떻게 보면 전체 경비업 시장에 아주 이 경비업 시장의 질적인 하락을 질적인 하락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경비 산업 자체가 현재 거의 대부분 수도권, 뭐 물론 일부 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산업지대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경비업 하면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시설, 더 많은 재화, 더 많은 부가 집중돼 있는, 더 많은 자본이 집중돼 있는 쪽에 당연히 경비업체들이 많이 몰리고, 자, 경비업체들이 많이 몰린다는 뜻은 그렇죠. 그만큼 경비업체들끼리의 경쟁도 심화가 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은 그렇죠. 이 최저 입찰제로 이해 가지고서는 가격 경쟁력에 있어 가지고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일어난 게 지금 현재로서의 경비원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근간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전국적인 분포화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치열한 경쟁 하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서 경비원, 경비 산업이 현재 운용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경비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한 이 취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경비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손해가 발생했었을 경우에 여기에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말 그대로 사후적인 보장입니다. 결국 사후적으로 이 손해를 입은 고객한테는 보장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영업에 피해를 입고, 즉 경비 업체 자체도 굉장히 그로 인해 가지고서 사업장을 잃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 가지고 경비원이 만약에 다치게 됐었을 경우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추후적인, 즉 경비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제도는 사실 아직까지는 미비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민간 경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동안 경비업체를, 또 수많은 경비업체를 제한된 관할 내에 있는 경찰서에 이 생활안전계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무 교육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바뀌고 있는 제도만, 바뀌고 있는 이 법 규정만을 적용하고 여기에 대한 점검, 즉 체크리스트만 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민간 경비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교육이라든가 좀 심도 있는 교육이라든가 거기서 우수한 인재를 양육을 해가지고 이 민간 경비 산업 자체에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전문화된 교육도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현재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민간 경비가 일종의 사회 공동 치안 생산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어서 상호 협력 체제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의 기본적인 범죄 예방은 경찰이 담당을 하고 특정하게 비용을 지불하는 데에서만 민간 경비가 한다라는, 결국 그 얘기인즉슨 어떠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어떠한 그 특정 지역, 특정 대상, 특정 시설만이 민간 경비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민간 경비와 상호 협력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지도 감독을 한다라는 개념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간에 물론 뭐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는 지역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아직까지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실정입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상의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경비업법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민간에서의 사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범죄 예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청원경찰은 우리가 일전에 저희들이 그 개론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서는 사실상 준공공의 성격으로서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경찰을 직접 경찰관을 데려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청원주가 이들의 경찰 역할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를 할 사람을 그렇죠,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작 목적에서부터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실제로 권한의 위임을 할 때는 경비업자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설에 경비를 도급을 받을 때, 즉 계약을 받았었을 때 청원주, 즉 청원경찰 배치 감독 면허에 의해서 경비업자한테 위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러한 권한 위임이라든가, 또 청원경찰의 지휘체계 같은 경우가 민간경비업자한테 만약에 위임이 됐었을 경우에는 법 권한이라든가 임용의 과정상에 있어서 민간경비업자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이거는 청원경찰
를 실제로 채용하게 되는 청원주, 시설주가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상호 연계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같은 공간 내에서 민간경비원이나 아니면 청원경찰이 혼재돼서 내지는 서로 역할이 다르다 하더라도 운영을 할 때 사실상 두 개의 개체가 각각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도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눠본다 보면요. 먼저 지휘체계상으로 봤었을 때 일단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근무 배치라든가 감독 어떠한 이런 동일한 진영 내에서 민간경비업자한테 위임을 하고 있지만 실제 경비업자는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청원경찰 책임자가 알아서 지휘 명령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경비업자거든요. 서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사건 발생 시에 어떠한 효율적이고 일괄적인 지휘 체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겠고 따라서 경비 업무에 대한 능률도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그렇죠. 법 개정을 통해서 또 내지는 현장에서 정확하게 구역을 나눠서 민간경비와 청원경찰 하고 있는 일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외곽 같은 경우에는 민간경비업자가 하되 시설 내부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청원경찰을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러한 해결 방안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혼재되어 있는 문제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허가나 배치 사항에 있어서도 현재 청원경찰이라든가 민간경비의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보수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경찰은 실제 그렇죠. 이 공무원이 이 경찰을 직접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매년 이 봉급 요율표를 발표를 하는 거에 보면은요. 그렇죠. 경찰의 수준하고 가능한 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원주 입장에서는 민간경비원에 비해서 더 많은 급여를 줘야 되는 청원경찰에 대한 배치가 꺼리고 민간경비를 아무래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게 반드시 좋은 걸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제도가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는 실제 청원주, 시설주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 청원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청원경찰을 채용하는 데가 점점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민간경비를 하는 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러한 시설들이 더 많아지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더 낮은 단가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 해서 서로 윈윈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이 게임을 잃게 되는 다운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즉 청원 경찰 입장에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들고 민간 경비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점점 급여의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편 경비업에 대한 허가 기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약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전과가 있다거나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 뭐 경력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기본적인 자본금만 있으면 경비업을 허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비전문적인 경비업자가 업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떠한 뭐 공장이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전문적인 경비업체를 사용하려니까 너무나 비용이 비싼 나머지 결국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유령회사 비슷하게 경비업체를 자본금 1억을 주고서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실제 이 주변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공장을 경비를 하게 된다. 사실상 그렇죠. 내부적인 소유주는 같을 수 있지만 별개의 회사를 운영함으로 해가지고서는 경비업이라는 업무 자체의 전문성보다는 말 그대로 비용 절감의 효과로 해가지고서는 이 민간경비 계약을 하는 이러한 악의적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즉 다시 말하면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경비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비전문적인 경비업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범죄 예방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경비원의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일에 사람을 아웃소싱하는 업체로만 이 역할을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을 새롭게 배치를 할 때는 각 관할에 있는 이 지방청장의 승인이 난 후에 가능하지만 실제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과 동시에 바로 수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청원경찰처럼 단계가 복잡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면 갈수록 민간경비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청원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기존에 있는 청원 경찰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청원 경찰도 계속해가지고 후임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조직이 어느 정도까지는 운영이 돼야지만 관련해가지고서는 효율적인 청원 경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렇죠. 최소한의 인원의 청원 경찰만 남게 되면 이들은 결국 사실상 관리 직원화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직원화가 되다 보면은 실제로 경비 업무에 있어 가지고서는요, 실제 현장에서 누가 다 합니까? 그렇죠. 민간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경부 수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상의 문제 발생에 대한 뭐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 악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또 임용 과정에 있어서도 지위 체계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보수 지급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경비에 대한 이 각종 급여 수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굉장히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다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이 경비 인력의 기본적인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력을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이 계속해서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족한 경비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부적격자라든가 자격 미달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 자체가 민간 경비의 질적인 수준을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민간 경비가 우리나라에서만 적었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민간 경비업이 초창기 시절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 경제가 침체가 되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실업자가 있던 시절에 교육 훈련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놀던 백수들을 경비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교육 훈련이 부족하게 되고 부족한 교육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임금은 더 떨어지게 되고 이 임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아 가지고서는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직률이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민간 경비 인력이 가면 갈수록 점점 우수한 인원들이 점점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고졸 학력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우수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대졸 이상의 우수한 인력들에서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이 경비와 경찰과 관련돼서 인력이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는 것과는 반대로 민간 경비 영역에서는 가면 갈수록 더 질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이 굴레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보수와 관련된 겁니다. 즉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실제로 하는 일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똑같거나 유사한 가운데에서 양법 체계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실제 민간경비원 입장에서는 사기 저하라든가 경비 업무의 비효율성이라든가 기타 경비 인력 간에도 서로 내적 외적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보수의 차별적인 이러한 지급 구조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경비 업무에 있어 가지고서는 막대한 이 지장이 초래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청원 경찰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전문 경비 제도가 생긴 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수 경비 제도인 겁니다. 또한 직무에 있어서도 이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에서의 특수경비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거의 업무 범위라든가 경비 업무의 각종 역할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가면 갈수록 경비 업무도 굉장히 세분화, 전문화, 그리고 굉장히 복잡화, 첨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청원경찰은 이미 법이 만들었었던 60년대, 70년대 일하고는 거의 구분이 없는 그 수준의 일만 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순찰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기관 내에서의 일반적인 감시 활동이라든가 이 기관 내에서 인력 경비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민간 경비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단순하게 그런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그거 말고도 실제로 각종 CCTV를 포함한 각종 방범 기기를 설치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기계 장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라든가 새로운 영상 자료를 보관 기록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한다라든가 또 각종 주차 타워를 비롯해 가지고서는 다양한 안전장치,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새롭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있어서 기존의 인력 경비
경비에서 순찰하던 수준, 인력 경비에서 일반 감시하던 수준, 요 정도에서 하는 이 안전관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돼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으로서 민간 경비가 가면 갈수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로 이중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이 상태, 결국 이거는 청원주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부담이 주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사건 발생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실제로 누가 CCTV를 감시하고 있었는지 등등등 한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경비 업무 수행에 있어서 효율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는 서로 신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대표적으로 손해배상에 있어서 민간인 신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형사 책임을 지는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공무원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에 맞는 이러한 이 법 적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경비는 말 그대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하고 있는 거고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사실상 거기 시설주를 대신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 형사 책임 면에 있어 가지고서도 말 그대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청원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인도 아닌 굉장히 이중적인 법적 지위가 하고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민간경비원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자기는 100% 민간경비원인데 이 민간경비원으로서 하고 있는 어떠한 법적인 권한이라든가 법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청원경찰법하고 경비업법하고 교육훈련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라든가 훈련 시간이라든가 또 기타 이 뭐 교재라든가 여기 훈련하는 교수요원, 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이 교육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실질적인 또 효율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교육 훈련이 부실하다라는 것은 결국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지휘 감독만 하는 거고 실제로 민간경비원의 질적인 향상 이루어지지 못하고 질적 저하만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결국 이 경비원 또 이 청원경찰의 이 교육훈련 부족은 민간경비의 질적 서비스가 하락하게 되는 것과 아주 직결되어 있고 결국 이게 이 경비산업 전반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파급 효과가 큰 상황입니다. 무기 측면에 있어서도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일단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총기 소지가 가능합니다만은 이 가스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만 이제는 국가안보 입장에서는 사실 군이라든가 경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말 그대로 방범, 범죄 예방과 관련돼서만 하다 보니까 국가 중요시설에서는 청원경찰이 배치가 된다 하더라도 따로 군이나 아니면 경찰 요원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러한 각종 형평성 문제에 부합이 잘 부적절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청원경찰의 총기 취급과 관련되어 있는 훈련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현장에서는 거의 총기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결국 이런 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원경찰을 대체할 일종의 목적으로 해서 특수경비원이 채용이 돼서 특수경비원한테 총기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외에도 복장이나 장구면에 있어서도 청원경찰법하고 민간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경비업법하고 명시된 규정 자체가 서로 상이하게 서로 다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실제 두 조직이 일률적이고 비현실적인 장구라든가 각종 장비라든가 아니면 복장, 장구들이 경비 시설에 따라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 법 규정 그대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민간 경비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에 대한 이미지 개선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손해배상과 관련돼서는 청원경찰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 책임의 당사자인과 동시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청원경찰 개인한테는 손해에 대한 물적인 배상보다는 신분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한편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비업자가 그렇죠,
고객과 경비 계약을 할 당시에 미리 손해보험 배상과 관련돼서 한계를 미리 약정해 두고 있습니다. 결국 사건이 발생했었을 경우에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책임 한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는 보험은 바로 배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는 건 뭐가 남을까요? 그렇죠. 보험으로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양 업체 간에, 즉 경비 업체와 이 시설주 간에, 또 더 나가서 경비 업체 입장에서는 경비원한테 이 누구의 잘못으로 사건이 발생이 됐고 이러한 사고가 났는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책임 한계라든가 책임 소재에 대해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손해 발생 시에 충분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경비협회 이 공제회의의 가입 외에는 별도의 또 다른 보험으로 가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업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 금전적인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가장 최악의 사례는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경비업체에서 당연히 이행보증보험과 기타 공제회 가입 외에 다른 보험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지만, 보상을 못 해준 상태에서 경비업체가 파산 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결국 파산되고 난 다음에 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발생하고 거기에 채용되어 있던 이 경비원은 경비원대로 직장을 잃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 경비업체 자체는 법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이 각종 책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벌칙 구정에 있어서도요, 청원경찰은 근무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 공무원의 신분을 적용을 받고 있지만 실제 근무 시간이 딱 지나고 나면은요, 민간인으로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이 애매한 시간대,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을 끝냈는데 복장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복장을 안 입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여기에서 갑자기 사건 사고가 그 뭐 은행 지점 같은 데 발생했었을 경우에 등등등 이렇게 신분상의 문제로 이중적인 벌칙 적용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애매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일관되고 소신적인 이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어렵게 하거나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도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을 지휘감독하는 행정기관 자체가 실제 경비업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자격자, 그러니까 어떤 무자격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경비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사람, 어떤 경비업 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령에 관련돼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이 이 경비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각종 시행착오라든가 실수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죠, 정말로 지휘감독하는 이 관할 관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라든가 감식을 해야지 되는데 각종 이 감시 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경비업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경찰에서 이거를 일일이 다 지도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인 겁니다. 결국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민간경비가 중요한 이 사회 구성의 일부분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이 별로 높지 않은 가운데에서 행정기관의 인력까지 부족하게 되면은 결국 경비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제 기능이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지금 같이 정리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청원경찰법과 민간경비가 서로 구분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의 서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겠고, 또 경비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계속해가지고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들이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의 가장 큰 문제점들, 기본적으로 경비업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검토해보면서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휘체계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민간경비를 배치하는 배치 문제, 또 임용 단계라든가 보수를 어떻게 주는가, 또 그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직무상에 있어서 어떤 신분적인 보장을 받고 있는지, 기타 교육훈련이라든가 뭐 무기를 사용하는 거, 복장 장구를 갖추는 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벌칙 규정 행정처분하는 것까지 서로 이원적으로 운영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빨리 보완을 해서 법적인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민간경비의 전반적인 문제점들과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결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퀴즈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민간경비가 어떻게 발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